사찰의 모델이 대흥사죠. 아, 그녀는 내가 대흥사 입구의 모텔에서 아침마다 쓸쓸하게 토스트를 씹고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숙소와 땅끝 사이가 이렇게 먼 줄 몰랐어요. 일본 여행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왔을 뿐인데 대흥사 남쪽으론 그런 모텔조차 없다나 봐요. 각기 먼 곳에서 온 두 명의 남녀가 승용차에 나란히 앉아 어두운 저녁길을 달려 동일한 숙소로 향하고 있다. 왠지 설레게 하는 문장이다라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평형 감각에 장애가 올 때마다 이 문장을 생각하는 게 좋겠어. 어쩌다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달려와 바람 가르는 소리를 내며 지나치고 나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내 표정을 살폈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웃어 보였다. 전 지금까지 당신과 같은 그런 거 오창한 소설 써본 적 없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고 거창할 것 없어요. 거창하다뇨 라고 내가 말했다. 적어도 내겐 그런 주 오제 자체가 거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 그저 집안 얘기를 썼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과 아빠 엄마가 서로 다른 형제들 얘기. 일본인 오빠에게 간당하는 한국인 동생 얘기. 다른 걸 써볼 생각은 하지 않나요? 전 소설을 썼던 게 아니에요. 그저 답답해서 무언가를 써냈을 뿐이지요. 무얼 쓰겠다는 생각 이전에 벌써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5년을 줄곧 써온 셈이에요. 그래도 오래 쓰다 보면 탈피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녀는 금방 대답하지 않고 무릎에 놓인 책을 만지작거렸다. 밭가운데로 난 길을 달릴 때 한 무더기의 날파리들이 한꺼번에 후드 위를 미끄러져 와 아뷰리에 부딪혔다. 나는 놀라서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날파리 떼가 얼마나 많았던지 눈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피하고 싶지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영토에서 문학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영토를 갖지 못한 작가는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수구명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건지도 몰라요. 보세요. 제가 일본에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건 특이한 제 이제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일 한국인 2세의 제일 한국인 이야기. 여기서 그들은 부분적인 문학적 효용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발견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집어치워봐요. 작가로서의 김유미는 끝이죠. 그들이 저로부터 바라는 것은 바로 제일 한국인 2세의 제일 한국인 이야기뿐인 거예요. 얼마 전에는 자그마한 문학상을 탔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 소설의 작품성을 기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따라 주었기 때문에 기특해서 주는 상처럼 여겨진 거예요. 불우한 민족에 유랑하는 가족 얘기를 고개도 안 쳐들고 두더지처럼 맹렬히 파냈으니 장하다는 거죠. 수상식장에서 저는 말했어요. 이제 제일 한국인 얘기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제일 소수민족에 대한 일본인들의 천박한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존재로서의 작가는 되지 않겠다고. 그때부터 글이 써지지 않더군요. 무슨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구사하고 있는 언어에서 발견됐어요. 식민시대 한민족의 언어를 혹독하게 지배했던 원수의 언어 지금은 제 의식과 제일 소수 민족들의 삶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의 언어를 가지고 과연 무얼 쓸 수 있을까? 문장이 뒤틀리고 얘기가 빗나가 괴상한 몰골의 소설들만 나왔어요. 물론 아무도 읽지 않았죠. 저들의 언술 체계가 내 안에서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미 저들의 영토에서 떠나 있었던 거지요.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범퍼 바로 앞에 경주 김씨의 한 파조, 기단의 진입 노임을 알리는 비석이 우뚝 서 있었다. 1초만 늦게 밟았어도
비석이나 자동차 중 어느 하나는 박살이 났을 것이다. 나는 핸들에 댔던 이마를 들어 비석 주위를 어지러이 떠도는 날파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비석 뒤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심연이 놓여 있었다. 왠지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 같은 게 들지 않았다. 죄송해요. 제가 지나치게 많은 말을 했나 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젓고는 물었다. 경주 김씨세요? 아니에요. 광어산 김씨랬어요. 누군가가 지어놓은 농사를 망치면서 나는 큰 길로 빠져나왔다. 천천히 가세요. 그녀가 말했고저 금방 우리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했다는 거 알아요? 라고 내가 말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우산 쓴 그녀를 처음 보았던 삼거리에 닿을 때까지 그녀와 나는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다. 내가 비석을 받아버릴 뻔한 일이 그녀의 입을 무겁게 한 것 같았다. 아무 말 없이 밤길을 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나는 멋대로 생각했다. 한국인 동생을 강간한 일본인 오빠 그거 소설일 뿐이죠? 대흥사 입구로 진입해 들어가면서 내가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빨랐다. 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대답이 따라붙었던 것. 아이까지 낳았죠? 아이는 3살 때 13일 하고도 7시간 동안 지독한 독감을 앓다가 죽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공연히 물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그런 얘기를 썼더니 문학상 하나를 주더군요. 우리한테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그들에겐 단지 작은 화제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또 그랬었군요라고 말했다. 모텔에 도착한 나는 식당 먼저 기웃거렸다.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그녀가 좋다면 함께 저녁이라도 먹을 작정이었다. 주방 아주머니 둘은 무슨 연속극인가에 빠져 있었다. 좀 쉬고 싶어요. 그녀가 긴 머리를 연거푸 쓸어올리며 말했다. 나도 저녁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녀를 3층 복도까지 바래다 주었다.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 그녀는 자기 방 방문의 열쇠 구멍에다 키를 꽂았다. 5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는 그녀의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건너다 보았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한 게 갑자기 후회스러웠다. 내 방에 가서 함께 창부 타령이라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내 입은 그녀의 이름 석자를 불현듯 불러놓고 수습을 하지 못했다. 김유미 씨.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이라도 그녀를 안아보면 어떨까 싶었지만 내 손은 잘 쉬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그녀가 사라진 방문 박빈 복도에서 나는 약 20초쯤 서성거리다가 내 방으로 내려왔다. 연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훌쩍 서울로 올라온 나는 밤 깊도록 노트북에 전원을 넣어놓고 모니터를 노려보다가 버무사판 카프카 선집을 집어들었다. 고향의 한 설화를 가지고 장편 하나를 쓸 때 참고가 될까 해서 다시 읽던 책이었다. 고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읽었던 때와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은 독후감을 나는 아직도 갖고 있다. 그는 왜 이런 글을 써야만 했는가? 난해하고 비정상적이고 끊임없이 무슨 착각엔가 빠져들게 만드는 그를 무너져 내리는 그를 흰드레스 셔츠에 모범생처럼 앞가르마를 탄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삼성판 세계 현대문학 전집제 17권마저 꺼내 읽기 시작했다. 안방에서 떠들던 아이들은 잠이 든 모양이었다. 이따금씩 문틈으로 새어들던 더빙된 외화 대사도 들려오지 않았다. 유태인에 관한 거라면 나는 저지 코진스키의 더 페인티드 버드를 잊지 못한다. 매 장마다 소름이 끼치는 그 소설 9장에는 집단 학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아버린 유태인들이 어린 자식들을 달리는 열차 밖으로 내던진다.
열차가 지나간 마을엔 바퀴에 찢긴 아이들의 사지가 건초 더미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요행이 목숨이 붙은 아이들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한테 신발과 옷을 빼앗기고 얼어 죽거나 여자아이일 경우엔 거기에다 강간까지 당한다. 자신에게 그 소설과 같은 내용의 쓰라린 고통만을 안겨주고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억압하기까지 한 조국을 탈출해 저지 코진스키는 미국에서 전혀 새로운 언어로 소설을 썼다. 전혀 새로운 언어로. 그러나 선배 유태인인 카프카는 프라하의 끝까지 웅크리고 앉아 저 독일인의 언어로 변신 실종자 심판선과 같은 소설들을 써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밤이 깊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밤중인지 새벽인지도. 이유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왠지 연재에 대한 강박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난 어쩌면 한국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곳은 내 영토가 아닐지도. 스탠드 불빛이 점점 눈에 부셔오는데 반해 모니터에서 명멸하는 작은 녹색 커서는 맛있게 느껴졌다. 그때 아내가 내 방문을 노크했다. 아직 일 안 끝났어요? 밖에서 아내가 물었다.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더 크게 대답했다. 잠들었나? 하고 아내는 혼자 중얼거렸다. 문이 열리고 당근 사과즙이 담긴 컵과 쟁반이 내 눈에 들어왔다. 손잡이를 가만히 밀어 문을 닫고 아내가 몸을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내는 헉소리와 함께 눈과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토록 공포스러운 아내의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잠시 후 컵과 쟁반이 방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